제가 중국의 고대사 인식에 대해서 반감을 갖게 된 이유는 지극히 상식적인 데 있습니다. 왜 본인들은 각기 다른 이민족들을 모두 하나의 이웃이요, 하나의 형제라고 하면서 중화 민족의 틀 안에 두려하면서 왜 상대방에게는 한 부모 아래서 자란 형제 자매에게도 서로 뜻하는 바가 달라 다투기라도 하면은 갈라서라고 하는지, 그에 대한 의문은 매우 상식적이면서도 인간 본성에 기반한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본인은 중국을 말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부여와 고구려는 그 뿌리가 같음에도 각기 다른 민족으로 다루면서 서로 반목하게 하고서는 그들이 이제껏 우량케 북방 이민족이라고 경시와 멸시를 하던 몽골, 거란, 금나라의 역사와 민족은 왜 억지로 중화의 일부로 끼워넣게 하고 있는지 지극히 상식적인 의문이요, 그에 대한 반감일 것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물론 다민족 국가입니다. 물론 절대 다수는 한족이지만 소수 민족들의 자치를 일부 허용하고 있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정보통신과 교통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도 각기 다른 민족으로 살고 있는데 하물며 과거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만주족 이전은 몽고족, 그리고 몽고족 이전은 탁발 선비족이 다스리던 중국은 본원이 다른 이민족의 지배에 익숙했던 나라였습니다.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이 익숙한 나라였다는 말이죠. 물론 피지배 계층의 역사와 유방이 한 나라를 건국한 이후 줄곧 한족의 문화를 지키고 보존해온 그들의 저력에 대해서는 새삼 존경의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오랫동안 우리는 문화적으로 중화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내재화시켜 소중화주의라는 매우 독특한 정식 문화를 이루어왔고 왔던 것 또한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시대적으로 기준 없이 뒤바뀌어 온 동이족이라는 중화의 관념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보면 원래 동이족은 우리 민족과는 무관한 별개의 민족으로 황하 하류와 양자간 하류 일대에 거주하던 중화의 피지배 계층 민족들의 범층이라는 것이 현재 학계의 통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그는 문화식 교수가 쓴 묘화 문명과 예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국 학자들은 산동과 강소 일대의 동의를 한민족의 계보와 연결시켜 활동 무대를 과시하려는 측면이 있다. 중국 학자들 역시 산동성과 강소성 북부 일대에 거주하던 동이와 부여, 고구려, 사만 등을 동일한 갈래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점증하고 있다. 한족 형성의 이익을 담당한 산동 및 강소의 동이와 요동, 한반도 방면의 동이를 동일한 계통으로 파악하여 중국사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그러나 선진시대의 산동과 강소 북부 일대에서 활약한 동이와 요동 및 한반도 방면의 동이는 갈래가 다른 집단이었다. 이와 같이 선진시대 산동과 강소 일대에서 활동하던 동이족을 우리와 별개의 민족으로 보는 주장은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이성규 교수의 견해를 참고했다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사를 읽다 보면은 상나라가 동이족을 그들과 다른 이민족으로 다루고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다음에 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상대에는 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지 않고 시, 동시, 인방 등으로 불렸다. 상의 영역 밖에서 독립적인 위상을 가진 적대적인 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들에 대해 갑골문에서는 방이라고 하였는데 상의 통치권에서 벗어나 있던 집단을 가리킨다. 동이와 상은 하나라 거리 포악해지니 제2가 내지로 침입하여 왔는데 은의 탕왕이 혁명하고 난 뒤 이들을 정복하여 평정했다. 중정 때에 이르러 남이가 침입하였다. 이로부터 복종하고 배반하기를 300여 년간 계속하였다. 라고 하였듯이 BC 15세기 중엽 이후 300여 년간에 걸쳐 치열한 대립을 펼쳤다. 무정왕 BC 1250년부터 BC 1192년 때에 동이 정벌의 가부를 결정하기 위해 점을 친 기록이 갑골문에 남아있기도 하다.
상나라 때는 동이족을 시 또는 동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시는 시체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멸칭으로 이해되고 되지만 그러나 여기서의 시는 시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인자와 같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 다는 주장이 통솔인 듯합니다. 한나라 때도 상나라 때도 동이족은 다루기 힘든 종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칫덩어리 이민족 그 자체였던 것이죠. 그러나 훗날 상나라는 동이족과 서로 연대한 적도 있습니다. 바로 상나라가 준하에게 멸망당한 직후이죠. 준하와 건국족이 삼감의 난때입니다. 문화식 교수가 쓴 요한문명과 예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중원 왕조와 동이의 충돌은 주초에 이르러 더욱 격화되었다. 동이의 주도권을 장악한 집단은 회수유역의 회의였다. 무왕의 사후에 왕족 사이의 분란이 조성되어 삼감의 난이 일어나자 회의는 상의 유민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군사행동을 펼쳤다. 무왕이 사망한 후 주공이 어린 성왕을 보좌하면서 섭정하고 있었다. 주공은 삼감의 난이 발생하자 소공, 석과 함께 왕실 및 제후들을 단속하며 반란의 진압에 나섰다. 주공의 형제였던 관숙은 처형되었으며 채숙은 멀리 유배되었다. 곽숙 역시 모든 지위에서 물러나는 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삼감의 난에 동참한 회의와 연합한 상의 유민들의 저항이 거세 진압이 3년이 소요되었다. 주공은 난을 진압한 뒤 삼감을 폐지하고 상의 영토를 둘러 나누어 상의 유민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삼감의 난은 주나라 초기 나라의 뿌리를 뒤흔들 만큼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그 유명한 주공이 바로 삼감의 난에서 큰 활약을 하죠. 이때 상나라 유민과 연합하여 난을 일으킨 회의는 동이의 일족으로 회수 유역에 살던 동이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역사에서 줄곧 별개의 이민족으로 다뤄지던 동이족이 마치 중화의 뿌리라도 되는 것처럼 다뤄지게 된 계기는 갑골명이 세상의 빛을 보게 되고 은나라 유물들이 다수 발굴되며 요하일대에서는 중국 고대사를 송두리째 흔들 만한 전사시대 유물이 다수 발굴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시대적 요청에 있었습니다. 부산현 선생의 이하 동서설도 같은 맥락의 주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학계 일부에서도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하여 요하 문명과 고조선의 역사를 연결시키려 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패착입니다. 요하 문명을 상나라에 연계시키고 이를 다시 고조선의 역사와 연결시키려 한다면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게 창작된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에 헌납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갑골문 어순에 있습니다. 상나라 즉 은나라가 쓰던 갑골문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순입니다. 즉 중국어의 어순과 같죠. 우리나라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동사입니다. 확연하게 다릅니다. 즉 은나라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은나라와 동이족을 우리 민족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이는 단지 중국 학자들이 아전 인수식 허술한 역사의식 해석에 말려드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이족을 황제와 이후 주나라 사람들까지 중원의 땅에 처음 발을 들이기 그 이전부터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 모여 살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다수의 기저계층을 이루고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들이 일본에 사는 아이누족이나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등장하는 음루와 동종의 민족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